등대 아래에 있는 제 집은 늘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은 낮에도 밤에도 거칠었고 갈매기 소리만 가끔 스쳐갔죠. 저는 평생 이곳에서 등대지기로 살았어요. 밤마다 불을 밝히고 낮에는 낡은 배를 고쳐줬습니다. 섬 사람들은 절 믿었고 전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도환님 맞으시죠? 지금 6천만 원 대출. 연체 안내 드립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전 그런 거 안 받았는데요. 보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서류상으로는 김도환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귀에서 바람 소리가 윙윙 울렸어요. 그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덜컥거리며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류 한 장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죠. 조재호 제 조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아들처럼 아꼈던 아이였어요.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이 도장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여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명. 그 글씨체는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획이 엇나갔고 제 이름이 서툴게 흘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녁에 재호를 불러냈습니다. 작은 한국 카페 텅 빈 자리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네 짓이냐? 제가 서류를 탁 밀었습니다. 재호는 순간 눈을 깜빡거리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삼촌 그냥 도장만 좀 빌렸어요. 사업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내 허락도 없이? 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잘 되면 금방 갚을게요. 순간 마음이 훅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웃음 너무 가벼웠어요. 내가 평생 너를 믿고 정말 제 목소리는 작아졌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삼촌 가족끼리 좀 융통성 있게 갑시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어요. 차가운 쇳조각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요. 등대 불빛이 흔들렸고 바다는 잿빛으로 일렁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어둠이 훅 밀려왔습니다. 신발도 벗기 전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바보였구나.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 한 번 못했습니다. 등대지기로, 몫으로, 조카의 후견인으로 제 삶 전부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단 한 사람에게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밖에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눈을 감으면 재호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끼리 좀 융통성 있게 갑시다. 가족이란 단어가 이렇게 싸늘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묘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압류 예정이라는 단어가 핸드폰 화면을 덮었어요.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파도는 쉼 없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바다에 삼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기 전에 단 한 번만 제 삶을 다시 붙잡아 보자고요. 그래서 발길을 옛 페보트 창고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과거 스승이 쓰던 곳이었고 지금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스승님은 한때 마을 배들을 손봤고 저는 그 곁에서 15살짜리 꼬마로 망치질을 배웠었죠. 그때만 해도 인생은 힘들어도 따뜻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저를 집어삼키듯 조용했어요. 저기 혹시 여기 주인이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쓴 채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였고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아, 여긴 지금 아무도 안 써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여자는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전 박유나예요. 해양생태연구원이죠. 섬 아이들한테 바다 수업을 하려는데 쓸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너무 낡았어요. 바람만 불어도 기둥이 삐걱거려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바다랑 제일 가까우니까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툭 하고 울렸습니다. 잊고 있던 바닷바람. 냄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창고에 갔습니다. 유나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낡은 널빤지를 닦고 있었죠. 생각보다 튼튼해요. 유나는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구석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었어요. 못을 두드릴 때마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텅 빈 창고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제 가슴 속 허전함을 메우는 것 같았어요. 점심쯤 되었을 때 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 문이 덜컥 열렸어요. 오랜만이네, 자네. 낯익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조민기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섬에서 전복을 캐던 잠수부였죠. 지금은 귀가 상해 물에 못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민기는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이 냄새 그리웠네. 무슨 일로 온 거야? 제가 묻자 민기가 웃었습니다. 유나가 날 불렀지. 아이들한테 바다 안전 교육할 사람 필요하대. 유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매듭도 못 묶어요. 누군가는 가르쳐야죠. 민기는 허리를 굽혀 낡은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놀림이 여전히 매끄러웠습니다. 그 손끝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우린 셋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고 한쪽에서 패목을 깎아 노 젓는 작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유나는 바다 쓰레기를 모아 바다 생물 모형을 만들었어요. 민기는 아이들이 쓸 구명조끼와 매듭줄을 점검했죠. 망치질 소리, 드르륵, 대패질 소리, 창밖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 모두가 어우러져 창고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아릴 정도로 못을 박으며 문득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무렵 셋은 창고 밖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석양이 파도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내일 아이들이 와요. 유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들? 저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봤습니다. 네 4명 정도 호기심 많대요.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한텐 이런 바다가 필요하지.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 그 말에 바람이 가슴속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꺼져 있던 제 안의 불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손등이 까슬했고 숨이 맑게 들이마셨습니다. 유나는 먼저 와서 널빤지를 닦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눈빛은 활기찼습니다. 민기는 매듭줄을 손바닥으로 쓸며 길이를 재고 있었어요. 굵은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표정은 진지했죠. 그때 아이 넷이 달려왔습니다. 가방끈이 어깨에서 튀었고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뒤에서 할머니 2분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배 태워주세요. 제일 키 작은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목소리는 맑았고 기대로 가득했죠. 우선 노 잡는 법부터 배워보자꾸나.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를 2손으로 꽉 쥐었고 팔뚝에 힘줄이 살짝 솟았어요. 처음엔 어깨가 들썩거렸고 곧 호흡이 맞춰졌습니다. 노가 물을 당길 때마다 작은 파문이 동그랗게 퍼졌죠. 그래, 팔만 쓰지 말고 등도 같이 써야 한단다. 제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민기는 곁에서 몸을 낮춰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허리는 곧게, 시선은 멀리 봐야 해. 톤은 낮았고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손부채로 바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람이 불면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그럴 땐 호흡부터 천천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순수해서 순간 가슴이 훅 스며들었어요. 밤이 내려왔습니다. 창고 안에 작은 등을 켰습니다. 아이들이 두고 간 작은 노 2개가 벽에 기대어 있었고 오요했지만 그 고요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버티고 있었어요. 예전 등대 불처럼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창고를 진짜 학교로 만들겠다고요. 아이들이 배우고 어른들이 기대고 섬이 서로를 지켜내는 학교로요.
아침마다 창고에 가면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젖은 바닥을 걸레로 닦고 노를 꺼내고 구명조끼를 정리했어요. 작은 손들이 부지런히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서류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발신인은 조재호였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봉투를 뜯자 차가운 종이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안에는 대출 서류 사본, 인감 위임장, 등기 서류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글씨 메모 한 장. 삼촌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걸로 다 해결돼요. 가족끼리 편하게 갑시다.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숨겨진 칼날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나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어요. 저는 급히 서류를 뒤로 감췄지만 유나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여요. 저는 천천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서류를 훑었습니다.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이거 할아버지 도장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획이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위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 불이 켜졌어요. 민기도 곧 들어왔습니다. 구명줄을 어깨에 걸친 채 손등을 닦으며 저희를 번갈아 봤어요. 유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기는 잠시 살피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일은 법한테 맡겨야겠구먼. 법?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기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 사무소에 무료 법률 상담 있잖소. 내가 미리 예약해 둘게. 그 전에 절대로 도장은 찍지 말구려. 그 말이 천천히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에 서준다는 게 이렇게 낯설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재호가 직접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삼촌, 목소리가 마치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정도로 얇게 깔렸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시죠.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손가락은 조급하게 떨렸어요. 그 서류 위조지.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재호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에이 삼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족끼린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 단어 가족이라는 말이 다시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재호의 입꼬리가 살짝 경련했습니다. 눈가에 근육이 굳었어요. 그 선, 지금 내가 넘고 있어. 순간 공기가 묘하게 얇아졌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했지만 귀에서는 쿵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호는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억지로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생각 바꾸시면 전화 주세요. 기회는 오래 안 가요.
그가 떠나고 난 뒤 창고 안은 이상할 만큼 싸늘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식은 자리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텅 빈 것 같았어요. 눈을 감자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안에서 깨어난 무언가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와 민기에게 말했습니다. 이 창고 진짜 학교로 만들자. 유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민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로요? 유나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였어요. 그래,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어른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학교. 그 말을 하며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재호의 그림자 가조금은 작아진 것 같았어요. 민기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럼 이 배 진짜 배처럼 제대로 만들어 봐야 쓰겠구먼. 유나는 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한밤중이 등불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창고 지붕이 살짝 울었고 바닷새 울음이 길게 끌렸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작은 배의 틈을 메웠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옆판을 한 겹 더 덧댔고 유나는 바다 생물 그림을 오려서 선체에 붙였죠. 민기는 매듭줄을 길이에 맞춰 새로 잘랐습니다. 손끝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짧게 떨렸어요. 문자 한 줄이 화면에 박혔죠. 오늘 오후 서류 정리하겠습니다. 거부시 불이익 발생. 보낸 사람은 재호였어요.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고 손등에 힘이 빠졌어요. 그러나 오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끝내자. 입술을 꼭 다물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점심 무렵 창고 밖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재호가 내렸습니다. 정장은 빳빳했고 눈밑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민기가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삼촌, 재호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끝내요. 서로 편하게 갑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앞에 서류를 내려놓는 손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도장 찍으시면 이자 정리되고 압류도 막을 수 있어요. 그는 말끝을 길게 끌었죠. 지금 아니면 늦어요. 그때 유나가 차분하게 걸어 나왔어요. 표정이 고요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서류, 지난번 것이랑 같아요? 포괄 위임 맞나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가가 작성했고 문제 없어요. 민기는 조용히 태블릿을 켰어요. 어제 읍사무소에서 받은 상담 녹취와 메모가 화면에 떴죠. 무료 법률 상담 결과 나왔소. 보증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될 수도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이런 포괄 위임은 아주 위험하다 하셨소. 재호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입술이 살짝 말라붙었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끼어들어요? 유나는 옅게 웃었어요. 우리는 이곳의 선생이에요. 아이들 안전을 지키려면
어른의 안전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에 창고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제 등줄기를 타고 힘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재호야. 저는 그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어요. 깊게 숨을 고르고 말했죠. 그만하자.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삼촌이 뭘 알아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눈앞이 갑자기 아득해졌어요. 그의 말 끝에 실려온 얇은 떨림, 이제 가슴을 세게 건드렸으니까요. 그래, 내 사정이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더욱 남의 도장으로 살면 안 되겠지. 순간 재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 대신 조급하고 날카로운 표정이 올라왔죠. 그는 서류를 제 앞으로 확 밀었습니다. 지금 결정을 해요. 오늘 넘기면 기회가 없어요. 책상 모서리가 제 배를 살짝 찔렀어요. 그 작고 뻣뻣한 감각, 이제 마음속 어느 끊어진 곳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제 안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툭 오래 매달려 있던 끈이 드디어 끊어진 것처럼요. 도장 안 찍는다.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 창고에서 이런 방식의 협박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거다. 공기가 멎었어요. 작은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죠. 재호의 눈동자가 조금씩 커졌고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삼촌 정말 후회해요.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고 숨이 거칠게 섞였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빠른 걸음, 그리고 낮은 기침 소리. 여기였네요. 읍사무소 법률상담의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기가 미리 불러둔 거였죠. 변호사는 차분한 눈으로 서류를 살폈어요. 이건 서명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괄 위임은 권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명 강요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로 갈 수 있어요. 재호는 한 발 물러났어요.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얼굴에서 열이 빠져나가듯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아릿해졌어요. 눈가가 뜨끈하게 젖었죠. 저는 손등으로 눈을 살짝 눌렀어요. 흐르지는 않게 딱 그만큼만요. 그날 오후 재호는 말없이 돌아갔어요. 검은 차가 먼지 한 줄을 남기고 사라졌죠. 바닷바람이 그 흔적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해질 무렵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증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사에 들어가고 압류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오래 막혀 있던 울음 같은 것이 조용히 그리고 깊게 빠져나갔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물컵을 건넸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민기는 창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금빛 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쳤고 갈매기 울음이 창고 천장에 부드럽게 걸렸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무단 보증 시도는 무효로 판단된다고 했고 문제 서류는 모두 재심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은행도 절차를 멈춰 두었고 협의가 다시 시작됐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아주 크게 내려갔어요.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긴 숨이 그제야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교는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이름을 정했죠. 바다의 학교.
저는 개강 인사를 아주 짧게 했어요. 오늘은 너희가 노를 잡아보거라. 할아버지는 옆에서 길만 비춰줄게.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작은 소리로 환호했어요. 그 소리가 어쩐지 눈물처럼 맑게 들렸습니다. 개강식이 끝나고 늦은 오후가 왔어요. 바람이 따뜻했고 하늘이 느리게 기울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 짧은 편지를 썼어요. 수신이는 동생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아이들이랑 배 만들며 지내고 있다. 네 아들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언젠가 사과하고 싶다면 밥 한 그릇쯤은 같이 먹자. 하지만 내 이름 걸린 도장은 이제부터 내가 지킨다. 봉투를 닫는 순간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마음은 잔잔했죠.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창고 등불을 켰어요. 우리는 바닥에 둥글게 앉아 내일 수업을 준비했죠. 유나는 수조에 해초 씨앗을 넣었고 민기는 응급키트 목록을 큰 글씨로 다시 적었어요. 저는 아이들 로 끝을 손으로 만지며 거친 부분을 살짝 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 바다가 어둠 속에서 아주 작게 반짝였죠. 파도는 여전히 오고 갔고 그 리듬이 심장 박동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도한 할아버지, 유나가 조용히 불렀어요.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민기가 가볍게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이 담긴 따뜻한 손길이었죠. 자네 이제 정말 선생 다 됐구먼. 저는 웃었어요. 길고 조용한 웃음이었죠. 우리 셋 다 이젠 어엿한 선생이네. 그날 마지막으로 배를 밀어보았어요. 물살은 부드럽게 갈라졌고 선체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또렷한 소리가 들렸어요. 출항. 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물 위를 미끄러졌어요. 새 항해가 시작됐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바다는, 이 학교는, 이 아이들은 제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 거라는 걸요. 밤바람이 살며시 등을 밀었어요. 등불이 작게 흔들렸지만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등 뒤에 두고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나의 길은 내가 지켜요. 그리고 내 손은 누군가의 길을 비춰요. 끝없는 파도 위에서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바다로 나아갈 저희의 노력이 됩니다.